야단목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세에 가로막혀 해가 지면 금세 어둠이 내려앉는 어느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름조차 투박한 덕팔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덕팔은 올해로 30을 훌쩍 넘긴 나이였으나 가진 것이라곤 비바람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에게 남은 것은 누더기 같은 옷. 몇 벌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고단한 일상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덕팔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내가 어찌 저리 복도 없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누구 하나 그에게 딸을 주겠다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담장 너머로 스며드는 찬 바람보다도 무서운 법이라.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덕팔은 매일같이 산에 올라 뗄 나무를 해다 시장에 내다 팔며 입에 풀칠을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덕팔은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매캐하게 올라오는 방 안에서 그는 문득 벽에 걸린 낡은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자 언젠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며느리에게 주라며 아껴두었던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덕팔은 그 비단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가난한 형편에 어느 여인이 자신을 보고 들어오겠느냐는 자주 섞인 탄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난 난봉꾼이자 잔꾀가 많은 칠성이가 덕팔을 찾아왔습니다. 칠성이는 평소 덕팔을 무시하는 듯하면서도 가끔 술을 사주며 묘한 말을 던지곤 했지요. 그날도 칠성이는 술병 하나를 들고 나타나 덕팔의 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덕팔의 어깨를 툭 치며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복의 덕팔이 언제까지 이렇게 호라비 신세로 늙어 죽을 셈인가? 자네도 이제 뜨뜻한 아랫목에서 여인이 해주는 밥 좀 먹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덕팔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누가 오겠습니까? 그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제 팔자인가 봅니다. 그러자 칠성이는 눈을 번뜩이며 좌우를 살피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팔자는 스스로 고치는 법일세. 저 아랫마을 박참판대 근처에 혼자 사는 과부가 하나 있는데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살림 솜씨도 일품이라더군. 자네가 오늘 밤 보쌈이라도 해서 데려온다면 그 여인도 팔자려니 하고 자네를 따르지 않겠나. 보쌈이라는 말에 덕팔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일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셈치고 하는 일인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며 그 여인도 홀로 외롭게 사느니 자네 같은 건장한 사내를 만나는 것이 복일 수 있다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덕팔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덕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령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수렁의 시작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덕팔은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칠성이의 말은 독이 든 성수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출중하고 살림 솜씨가 좋다는
그 여인의 모습이 보지도 못했음에도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지요. 평생을 홀로 산속에서 나무나 하며 늙어 죽을 줄 알았던 그에게 따뜻한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는 도저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팔은 평소보다 늦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날 없던 기묘한 결의와 불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이가 다시 덕팔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삼배 자루 하나와 튼튼한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덕팔의 안색을 살피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정했는가 보구먼. 자, 여기 자루가 있네. 오늘 밤은 마침 달도 구름 뒤로 숨는 금음이라네. 하늘도 자네의 앞날을 굽어 살피시는 모양이야. 덕팔은 자루를 건네받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사람을 담는 물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지요. 칠성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참판댁 뒷마을, 낡은 사당 옆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 바로 그곳이라 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조를 지키며 산다는 소문난 과부가 홀로 지내고 있는데 밤이면 등잔불을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드니 그때를 노려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담장이 낮아 넘기 쉽고 집 주변에 개도 키우지 않아솔리 소문 없이 일을 치르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덕팔은 침을 꿀꺽 삼키며 칠성이의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덕팔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바위덩이가 놓인 듯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 하나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가 살아있는 사람을 훔치려 하다니요. 만약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 어찌할 것이며 관가의 발각이라도 되면 그 뒷감당은 어찌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칠성이는 껄껄 웃으며 덕팔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보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 자루에 담겨 우리 집 문턱을 넘으면 그것으로 인연이 맺어지는 것일세. 여인네들도 처음에는 놀라겠지만 갈 곳 없는 처지에 자네처럼 건장한 사내가 거두어준다면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이네. 칠성이의 궤변은 덕팔의 도덕심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덕팔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 여인도 혼자 외롭게 사느니 내가 정성을 다해 공경하며 살면 그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창고 구석에서 녹슨 낫을 꺼내어 숫돌에 갈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몸짓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기자 덕팔은 칠성이가 가져온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삼배 자루를 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산속의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그의 몸은 달아오른 화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박참판댁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인적조차 끊겨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직 덕팔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축복일지 아니면 참혹한 재앙의 시작일지는 보름달조차 가려진 그 밤의 어둠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도 덕팔의 마음을 아는지 그날 밤은 유독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길을 밝혀주었을 보름달조차 두꺼운 구름 뒤로 몸을 숨겼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뚝 끊긴 기괴한 정적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덕팔은 가슴 속에 품은 삼배 자루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는 착각을 느끼며 박참판댁 뒷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툭툭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소리는 덕팔의 귓가에 마치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발소리처럼 들려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칠성이가 일러준 낡은 사당 옆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담장은 어른 허리 높이 정도로 낮아 넘기 쉬워 보였으나 그 너머로 보이는 집의 분위기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서늘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방 안에서는 기침 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뺨에 닿자 비로소 자신이 저지르려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덕팔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발밑에서 자갈이라도 굴러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이곳이 낡고 가난한 과부의 집이라 했건만 어둠 속에서도 얼핏 보이는 마당의 풍경은 지나치게 정갈했습니다. 잡초 하나 보이지 않는 마당과 반듯하게 정리된 장독대, 그리고 문살에 붙은 종이조차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덕팔은 의구심이 들었으나 긴장감에 사로잡혀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일을 끝내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덕팔은 소리 없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 문창살의 작은 구멍을 내려던 찰나 안에서 미세한 향내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산골 마을에서는 결코 맡아볼 수 없는 은은하면서도 고귀한 난초의 향기였습니다. 덕팔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어찌 이런 향이 난단 말인가. 하지만 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걸어 잠근 끈을 풀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으나 구석에 정갈하게 개어놓은 이불 위에 누군가 누워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덕팔은 떨리는 손으로 삼배 자루를 펼쳤습니다. 심장 소리가 머릿속을 울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이불째로 그 형체를 낚아채어 자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루 속의 여인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고 거센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살짝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덕팔은 그 무게감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사실에 놀라며 서둘러 자루 입구를 묶었습니다. 자루를 어깨에 짊어진 덕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을 넘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 산속의 나뭇가지들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루 속의 온기가 그의 등에 닿을 때마다 덕팔은 미안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이 존재가 평범한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거사가 조선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숲 너머에서 정체 모를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삼배 자루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으나 덕팔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심리적인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습니다. 산길을 내달리는 그의 발소리가 낙엽 위에서 바스락거릴 때마다 혹시나 뒤에서 포교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덕팔은 숨을 헐떡이며 깊은 숲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자루 속에 여인이 발버둥을 치거나 살려달라 애원하며 몸부림을 칠 법도 한데 덕팔의 등에 업힌 여인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것은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덕팔의 땀 젖은 등을 타고 스며들자 그는 문득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루 속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은 무서움에 떠는 여인의 가냘픈 호흡인 듯도 했고 혹은 무언가 말하고 싶으나 억지로 참고 있는 인내의 흔적 같기도 했습니다. 덕팔은 멈추어 서서 자루를 고쳐 맸습니다. 그때 자루 안에서 아주 작게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이 아니라 마치 비단 옷자락이 서로 스치는 듯한 고운 소리였습니다. 덕팔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저 시골 과부일 뿐이라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지요. 하지만 자루에서 풍겨 나오는 향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까 방 안에서 느꼈던 그 고귀한 난초 향기가 덕팔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땀 냄새와 흙먼지 가득한 덕팔의 옷차림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저작거리의 여인들에게서는 절대 맡아볼 수 없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덕팔은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이가 말한 그 과부가 정말 맞기는 한 것인가? 혹시 내가 엉뚱한 사람을 데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침내 산비탈 끝에 자리 잡은 자신의 초가삼간이 어둠 속에서 그 일그러진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덕팔은 서둘러 사방을 살핀 뒤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자루 속 여인의 고요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덕팔은 등잔에 불을 붙이려다 손이 떨려 부싯돌을 연거푸 놓쳤습니다. 겨우 등잔에 불을 붙이자 희미한 불꽃이 흔들리며 방 안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삼배 자루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덕팔은 멍하니 그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자루를 풀면 자신의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산골 사내의 양심과 가난에서 벗어나고픈 탐욕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자루 속의 여인은 여전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덕팔을 더 미치게 만들었지요. 차라리 울며 불며 매달렸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덕팔은 떨리는 손을 뻗어 자루를 묶은 매듭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끝에 닿은 삼배의 거친 질감 너머로 다시 한번 여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끈을 푸는 것과도 같은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거칠게 떨리는 덕팔의 손가락이 마침내 삼배의 자루의 단단한 매듭을 풀어내었습니다. 자루 입구가 서서히 벌어지자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흘러나온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서늘하고도 애처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덕팔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자루를 천천히 아래로 흘려내렸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서서히 자루를 벗고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 덕팔은 그만 숨을 멈추고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칠성이가 말했던 평범한 산골 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루 속에서 나타난 여인은 눈부시도록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민들이 입는 거친 삼배옷이 아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은은하게 광택을 내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어진 소복이었으며 여인의 자태는 마치 구름 위에서 내려온 선녀가 지상에 머물다 슬픔에 잠긴 듯 고귀하고도 처연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얼굴은 옥을 깎아 만든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나 그 창백한 뺨 위로는 굵은 눈물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덕팔은 뒷걸음질을 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이 여인은 결코 마을의 가난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기품과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는 평생 흙바닥을 구르며 살아온 덕팔조차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사대 부가의 교수이거나 적어도 한양의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부인임이 분명했습니다. 덕팔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단순한 보쌈인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귀한 분을 납치한 대역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 애원할 법도 하건만 그녀는 그저 덕팔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망울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체념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보쌈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차라리 이렇게 자루에 담겨 어디론가 사라지기를 바랐던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덕팔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려 했으나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팔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난초 향기와 여인의 서글픈 눈빛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칠성이가 자신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간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사라진 사실이 관가에 알려진다면 자신은 뼈도 추스르지 못할 형벌을 받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덕팔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다시 자루에 담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으나 이미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마을 밖에서는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소복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보며 덕팔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도망치고 있거나 혹은 그 소용돌이에 밀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임을 말입니다.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덕팔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한 북소리처럼 귓가를 울려댔습니다. 보쌈을 잘못했다는 자각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이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덕팔은 눈앞에 여인이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기계에 눌려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으나 그 꼿꼿한 자태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덕팔은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필시 칠성이 그놈이 자신을 속였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홀려 엉뚱한 집의 담을 넘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산골 마을의 과부가 아니라 한눈에 보아도 나라의 녹을 먹는 명문가의 귀한 몸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기미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팔의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여러 사람의 발구름 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덕팔은 서둘러 창구멍에 눈을 대고 밖을 살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구불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은 덕팔의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매섭게 전진하고 있었지요. 덕팔의 가슴은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포졸들인가 싶어 앞마당으로 뛰어나가려던 덕팔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들처럼 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들처럼 은밀하면서도 살기등등하게 숲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덕팔은 직감적으로 저들이 관가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법을 집행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무언가 숨겨야 할 진실을 없애기 위해 달려드는 어둠의 무리였습니다. 덕팔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자루에서 나온 이후 여인이 처음으로 내뱉은 소리였습니다. 저들은 나를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덕팔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여인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덕팔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었으나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들에게 잡히는 순간 당신과 나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임은 분명합니다. 여인의 말에 덕팔은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보쌈을 잘못한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횃불의 불빛은 이제 덕팔의 집 앞마당 입구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거친 고함과 함께 누군가 이 근처에 발자국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팔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여인을 내어주고 목숨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묘한 운명에 몸을 던져 여인을 데리고 도망칠 것인가? 덕팔은 자신도 모르게 여인의 가느다란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을 비겁하게 가난에 순응하며 살아온 사내였으나 여인의 눈망울 속에 비친 절박함이 그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덕팔은 급히 벽면에 붙은 비밀스러운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의 산짐승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둔 좁은 탈출로였습니다. 덕팔은 여인을 이끌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로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덕팔의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굉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시덩굴이 옷자락을 잡아 끌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발바닥을 파고들었으나 덕팔은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가냘픈 손목을 잡은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평생 산을 타며 단련된 덕팔이었기에 망정이지 여느 사내였으면 벌써 숨이 차서 주저앉았을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따르는 여인은 그 험한 길을 소복 차림으로 버텨내며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팔의 거친 숨소리를 가라앉히려는 듯 그녀의 발걸음은 귀신처럼 고요하고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숲이 깊어지고 추격자들의 횃불이 보이지 않을 즈음 덕팔은 거대한 바위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히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은 조심스럽게 여인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으나 여인의 소복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취는 그녀가 결코
이 미천한 산골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님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덕팔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댁이 누구시기에 저런 자들이 목숨을 노리는 것이며 왜 그런 외딴 집에 홀로 계셨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여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자 마치 얼음이 깨지는 듯 청아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양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명문사대 부가의 며느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비를 일찍 여의고 청천벽력이 내리쳤으니 가문의 권세를 탐낸 시대, 어른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여 산채로 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덕팔이 담을 넘었던 그 집은 과부의 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그녀를 독살하거나 암매장하기 전 잠시 가두어 두었던 죽음의 대기소였던 셈입니다. 덕팔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칠성이가 말했던 보쌈하기 좋은 과부라는 정보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거나 누군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날 밤 그 담을 넘지 않았더라면 이 고귀한 여인은 다음 날 새벽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영영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보쌈이라는 천한 짓을 저지른 덕팔의 손이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의로운 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덕팔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당신의 의도가 불순하였으나 하늘은 당신을 통해 나에게 마지막 숨구멍을 열어주신 모양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일렀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일국의 정승까지 배출한 거대 세도가였고 그들이 부리는 살수들은 한 번 문사냥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냥개들과 같았습니다. 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날에는 덕팔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팔은 자신이 저지른 보쌈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으로 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안광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고 산 너머에서 다시금 추격자들의 짐승 같은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의 횃불은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덕팔은 이 산에서 나고 자란 몸이었기에 길도 없는 험한 바위 틈을 짐승처럼 헤쳐나갔으나 고운 비단신을 신은 여인에게는 매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신발이 벗겨지고 발등에 피가 맺히는 중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 독한 인내심의 덕팔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꼈습니다. 덕팔은 자신이 평소 약초를 캐러 다닐 때 봐두었던 은밀한 동굴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넝쿨과 바위로 가려져 있어 안은 이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굴 안으로 몸을 숨기자마자 머지않은 곳에서 살수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놈들은 마치 사냥감을 놓친 사냥개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덕팔은 여인의 입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동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밀착된 순간 덕팔은 여인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삶에 대한 기대를 버린 자의 서늘한 체온이었습니다. 살수들의 목소리가 동굴 밖을 울렸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서 발자국이 끊겼다.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라 하는 잔인한 명령이 오갔습니다. 덕팔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녹슨 낫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저들의 목이라도 하나. 베고 죽으리라는 평생 가져보지 못한 도끼가 30 넘은 노총각의 가슴 속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살수들은 동굴 앞을 지나쳐 더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횃불의 잔상을 지켜보며 덕팔은 비로소 막혔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동굴 안에서 덕팔은 여인을 바닥에 앉히고 젖은 옷자락을 갈무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시댁의 음모라 한들 일국의 정승을 배출한 가문에서 어찌 이토록 대담하게 사람을 죽이려 든단 말인가. 단순히 가문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라면 조용히 사약을 내리거나 자결을 강요하는 것이 저들의 방식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을 뒤지는 자들은 정규 포교도 아니요. 사사로이 길러진 무자비한 살수들이었습니다. 이는 무언가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증거가 여인의 몸에 있거나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덕팔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덕팔이 그녀를 보쌈할 때 급하게 챙겨 나왔던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저들이 찾는 것은 내 목숨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든 글귀 하나가 그들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을 수도, 혹은 이 나라의 주인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덕팔은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보쌈 한 번 잘못했다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 이 기막힌 상황에 덕팔은 허탈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산 아래는 적들의 포위망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이 기댈 곳은 오직 서로의 온기뿐이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웠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시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덕팔은 눈앞에 여인이 건넨 작은 비단 주머니를 차마 손에 쥐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저 가난을 면해보고자 저지른 보쌈의 끝이 이토록 깊은 수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여인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주머니를 풀어헤치더니 그 안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한 한이 서린 혈서였습니다. 여인은 나직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조정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감이었으나 그 권세의 뒤편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지아비는 본래 성품이 곧고 결백한 선비였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타국의 세력과 결탁하여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영모의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지아비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으나 권력에 눈이 먼 시아버지는 자신의 친아들마저 독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인은 지아비가 죽기 직전 자신의 품에 밀어넣었던 이 혈서를 지키기 위해 산 목숨을 죽은 목숨으로 위장한 채 사당 뒤 초가에 갇혀 지냈던 것입니다. 덕팔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보쌈에 온 여인은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품은 열녀였던 셈입니다. 여인은 눈물을 거두고
덕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혈서에는 시아버지가 역당들과 나눈 서신과 뇌물을 받은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 종이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 그들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덕팔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위험한 이야기를 자신 같은 무지몽매한 사내에게 털어놓느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것은 가문과 법도였으나 자신을 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법도를 어기고 담을 넘은 이름 모를 사내였다는 사실이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도망칠 기력이 없으니 차라리 이 혈서를 덕팔에게 맡기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저들을 유인하겠노라 말했습니다. 덕팔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비겁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한 여인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진실을 앞에 두고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칠성이라는 자가 왜 하필 덕팔에게 이 집을 지목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단순히 덕팔을 장가보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댁의 사주를 받고 여인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하려 했던 도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덕팔이 여인을 보쌈해오면 그 길로 덕팔과 여인을 한꺼번에 처리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잔혹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덕팔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멀어졌던 발소리가 다시금 가까워지며 누군가 바위 틈을 헤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밖의 공기가 일순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오직 마른 나무잎이 짓눌리는 서늘한 발소리만이 사방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은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보낸 덕팔에게 이 침묵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들이 일시의 숨을 고를 때 발생하는 죽음보다 더 무거운 고요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희미한 불빛이 동굴 입구의 넝쿨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처럼 어설프게 몽둥이를 든 장정들도 아니었지요. 횃불 아래 언뜻 드러난 그들의 옷차림은 검은색 일색이었으며 허리춤에 찬 환도의 칼자루는 세월의 때가 묻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전문 살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수신호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놈들의 숨소리는 마치 뱀이 기어가는 듯 정교하고 낮게 깔려 동굴 입구까지 번져왔습니다. 덕팔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동굴벽을 타고 놈들에게 들릴까봐 숨을 참다 못해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살수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동굴 입구 근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를 살폈습니다. 덕팔의 옷에서 나는 땀 냄새와 여인의 소복에서 번지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뒤섞인 그 미세한 흔적을 쫓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살수의 눈동자가 동굴을 가린 넝쿨 쪽으로 향했습니다. 덕팔은 품 안에 낫을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만약 놈이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온다면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여인을 지키고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여인은 덕팔의 옆에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장식용이 아니라 만약의 순간 자신의 결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끝이 날카롭게 갈린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덕팔을 바라보며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미천한 사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무언의 전언이었지요. 하지만 덕팔은 눈을 부라리며 거부했습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히 보쌈의 과오를 갚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제 자식과 며느리를 죽이려 든다. 말인가 하는 산골사내의 투박한 정의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살수의 환도가 칼집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서늘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챙강 하는 그 소리가 동굴 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놈은 천천히 동굴 입구의 넝쿨을 걷어내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동굴 반대편 깊은 골짜기에서 부엉이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날아올랐습니다. 살수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우두머리는 잠시 넝쿨을 노려보다가 부하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쪽이다. 흔적을 놓치지 마라. 놈들은 물 흐르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덕팔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임을, 저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희미한 빛 아래서 여인의 고백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시댁인 안동 김씨 가문은 대대로 정승판서를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이었으나 그 화려한 명성 뒤에는 썩은 고름 같은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시아버지는 자신의 영모 사실이 담긴 혈서를 되찾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며느리인 그녀마저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사대부 가문에서 여인이 사라지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기에 그들은 가장 잔혹하고도 은밀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생매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머물던 그 초가는 과부의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가두어두고 마지막 명을 끊기 위해 마련된 도살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팔이 담을 넘지 않았더라면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관에 담겨 산채로 뒷산 어느 구석에 묻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팔은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보쌈이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한 천행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덫에 걸려들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덕팔을 이 일에 끌어들인 칠성이의 존재였습니다. 칠성이는 단순히 덕팔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시댁의 사주를 받은 고용된 앞잡이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덕팔 같은 천한 신분의 사내가 여인을 보쌈하게 함으로써 여인이 정조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불명예를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문에서는 정조를 잃은 며느리를 벌한다는 명목으로 덕팔과 여인을 한꺼번에 살해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덕팔은 여인을 없애기 위한 소모품이자 가문의 치욕을 덮기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덕팔의 투박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저들은 지금쯤 칠성이를 통해 당신의 집 위치를 파악했을 것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산 전체를 핏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여인의 말대로였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 몇 쯤은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덕팔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나무나하며 살아온 자신을 감히 죽이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오직 두 갈래 길만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발각되어 이름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인 한양으로 달려가 진실을 터뜨릴 것인가? 덕팔은 자신을 바라보는 여인의 처연한 눈빛에서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보다 더 강렬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서슬퍼런 투지였습니다. 덕팔은 품 안의 녹슨 낫을 다시 한번 고쳐 쥐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산골 사내였으나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동굴 입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살수들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덕팔은 차가운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박한 손에 들린 녹슨 낫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나무나 베고 약초나 캐던 이 손으로 과연 저 서슬퍼런 칼날을 든 자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소복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여인의 가냘픈 어깨를 본 순간 덕팔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찌들어 비굴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분노이자 사람을 도구로 부리려는 권세가들에 대한 타오르는 적개심이었습니다. 덕팔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겁에 질린 노총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굴 구석에 쌓여있던 굵은 덩굴과 날카로운 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산짐승을 잡을 때 쓰던 덫의 원리를 이용하여 동굴 입구와 주변 산길에 은밀한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비록 변변한 무기는 없었으나 이 산의 지형과 나무의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덕팔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덕팔은 말없이 그녀를 동굴 가장 깊고 안전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지 말라고 정중히 당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 저편에서 다시금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갔음을 깨달은 살수들이 독이 바짝 오른 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놈들은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동굴을 압박해 왔습니다. 덕팔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첫 번째 살수가 덕팔이 설치한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정적이 깨지고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덕팔은 어둠을 틈타 짐승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낫을 휘두르는 그의 동작에는 세련된 검술은 없었으나 수만 번의 도끼질로 다져진 묵직한 힘과 생존을 위한 처절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살수들의 환도가 허공을 가르며 덕팔의 어깨를 스쳤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이 덕팔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베어 넘기던 고목처럼 꼿꼿하게 서서 놈들의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한 명, 두 명, 산의 지리에 밝은 덕팔의 기습에 살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미천한 산골 사내가 이토록 거센 저항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덕팔은 피가 낭자한 현장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을 지켜야 한다. 저 여인이 품은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내가 자신의 비겁했던 과거를 씻어내고 진정한 대장부로 거듭나는 고결한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산등성이를 내달리던 덕팔과 여인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길 없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발밑으로는 이름 모를 산천의 물줄기가 거친 포효를 내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횃불을 든 살수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살수들의 우두머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피 냄새를 맡은 늑대처럼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덕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작 산골 나무꾼 놈 하나 때문에 내 부하들이 여러 쓰러지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혀를 찼지요. 그는 칼끝으로 덕팔을 가리키며 여인과 혈서를 내놓으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달콤하고도 잔인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덕팔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인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잡고 있던 낫을 거꾸로 고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덕팔의 눈빛이 기이하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어수룩하고 순박하던 산골 사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천 번의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도 예리한 투기였습니다. 사실 덕팔에게는 마을 사람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북방의 변방에서 군역을 치를 당시 그는 신출귀몰한 몸놀림으로 오랑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이름 없는 용사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가난에 찌들어 살며 그 시절의 기억을 묻어두었으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자 잠들어 있던 무인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덕팔의 몸놀림은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절벽이라는 지형을 오히려 방패 삼아 살수들의 공격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낫 하나로 환도의 칼날을 받아내며 흐르는 물처럼 상대의 힘을 이용해 놈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살수 우두머리는 경악했습니다. 일개 나무꾼인 줄 알았던 사내가 보여주는 변칙적이고도 강력한 무술은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검객의 수보다도 실전적이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덕팔의 넓은 등 너머로 펼쳐지는 그 광경을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이 투박한 사내에게서 그녀는 가문이 가르친 그 어떤 법도보다 숭고한 인간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덕팔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가를 적셨으나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거센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휘감았고 달빛은 비로소 구름을 뚫고 나와 이 장렬한 투쟁의 현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수 우두머리는 당황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일개 산골 나무꾼인 줄 알았던 사내가 보여주는 무위는 그가 평생 마주한 그 어떤 검객보다도 실전적이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놈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대여섯 명의 살수들이 우두머리의 신호에 맞추어 일시의 덕팔을 에워싸며 칼날을 좁혀왔습니다. 덕팔이 아무리 북방에서 잔뼈가 굵었다 한들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어깨와 허벅지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 나와 소복 차림의 여인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여인이 덕팔의 귓가에 낮게 읊조렸습니다. 저들이 딛고 선 바위 아래를 보십시오. 어제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인의 매서운 눈썰미는 살수들이 포위망을 좁히느라 한 곳으로 무게를 집중하고 있음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덕팔은 여인의 기지 넘치는 말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 있던 거대한 바위, 받침목을 나끝으로 강하게 내리찍으며 온 힘을 다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굴려버렸습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살수들이 발을 딛고 있던 벼랑 끝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살수들이 중심을 잃고 허우적거릴 때 덕팔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낫은 더 이상 나무를 베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절개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정의의 칼날이 되어 살수들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살수들이 하나둘 어둠 속 절벽 아래로 사라졌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우두머리 또한 덕팔의 묵직한 발차기에 밀려 강물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적이 찾아온 벼랑 끝에서 덕팔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는 여인의 안위부터 살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덕팔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결연한 표정으로 덕팔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을 내려가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햇빛 아래 드러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덕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보쌈을 잘못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밝히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혼을 달래줄 유일한 증인이자 수호자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흔적을 지우고 험한 산길을 우회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대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앞길을 인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진실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육중한 성문이 아침 안개 사이로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덕팔과 여인은 며칠 밤낮을 숲길과 샛길로만 달려 마침내 도성에 발을 들였습니다. 산골 나무꾼에 불과했던 덕팔에게 한양의 번잡함과 드높은 기와집들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위협적이었으나 그의 옆을 걷는 여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헤어진 소복 위에 낡은 겉옷을 걸쳐 신분을 숨겼지만 그 사이로 배어나오는 서늘한 기계는 성문을 지키던 포졸들조차 함부로 가로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도성에서도 가장 위세가 당당하다는 안동 김씨 가문의 본가였습니다. 그곳은 여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시댁이자 모든 추악한 음모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구실로 커다란 백등이 걸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곡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치부를 덮기 위해 며느리를 산채로 묻으려 했던 자들이 겉으로는 지극정성으로 장례를 치르는 척하며 세상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팔은 대문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간다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덕팔의 떨리는 손등을 가만히 짚어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진실을 살리러 온 것이라며 덕팔을 다독였습니다. 덕팔은 큰 숨을 들이켜고는 대문을 지키던 하인들을 밀쳐내며 당당하게 앞마당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가문의 어른들과 친인척들이 모여 가짜 장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인자한 시아버지의 탈을 쓰고 눈물을 훔치던 김대감이 갑작스러운 소란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차가운 흙 속에 묻혔어야 할 며느리가 피투성이가 된 사내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마당을 가득 채우던 곡소리가 멈추고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김대감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소복은 비록 흙먼지와 피로 더러워졌으나 그 깊음만큼은 그 어떤 비단옷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김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뼈를 찌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불초한 며느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를 위해 지어주신 이 장례가 너무도 과분하여 감히 이렇게 살아서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여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대감의 눈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잔인한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하는 비명소리가 적막했던 마당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곡을 하던 조문객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넘어졌고 김대감의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들은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들어 두 사람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권세 높던 김대감조차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 피칠갑을 한 산골 사내를 대동하고 안마당까지 치고 들어왔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김대감의 뒤편 그늘진 처마 아래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김대감의 친동생이자 여인의 숙부뻘 되는 김판서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음모의 진짜 머리는 형인 김대감이 아니라 가문의 재산과 권력을 독식하려 했던 숙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숙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조카 며느님을 향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미 명부에도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어찌하여 이토록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며 다시 나타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덕팔을 가리키며 천한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가 이제 와서 가문을 겁박하려 하느냐며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덕팔은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사악할 수 있는지 그들의 화려한 관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숙부는 호위 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요망한 여인과 천한 사내를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고 시신을 산에 버려 짐승의 밥이 되게 하라고 말이지요.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려는 찰나 여인은 품 안에서 누런 혈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당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날카롭고도 장엄했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이 저지른 영모의 증거와 내 지아비를 죽인 추악한 기록이 모두 담겨 있다며 외쳤습니다. 숙부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무사들에게 당장 저 종이를 뺏으라며 고함을 질렀으나 덕팔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덕팔은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방패 삼아 여인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록 배운 것 없는 나무꾼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나라의 법도보다 더 준엄한 사람의 도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친인척들과 하인들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채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결한 사대부 가문이라 믿었던 자신들의 주인이 실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악인들이었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숙부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두를 죽여 입을 막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덕팔은 녹슨 낫을 꽉 쥐며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 명문가의 대저택 마당은 이제 장래의 장소가 아니라 진실을 묻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처절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담장 밖으로는 도성 포졸들의 고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안마당에서 벌어진 일촉즉발에 대치는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의 서슬퍼런 외침과 김판서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뒤섞일 즈음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뜻밖에도 일금부의 관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은 한양으로 향하던 길에 덕팔의 도움을 받아 미리 연줄이 닿는 정직한 관리에게 전가를 보냈던 것이지요. 김대감과 그 일당은 자신들의 권세 아래 일금부조차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 자만했으나 영모라는 무거운 죄명 앞에서는 그 어떤 세도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일금부 추국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앉은 판관은 엄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그 옆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하겠답시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김대감과 표독스러운 김판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덕팔을 가리키며 천한 보쌈꾼이 사대부의 부인을 납치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거짓으로 무고하고 있다며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덕팔은 생전 처음 와보는 서슬퍼런 추국장의 분위기에 잔뜩 위축되었으나 옆에 앉은 여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다시금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인이 품고 있던 혈서가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그것은 죽은 아들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덕팔이 여인을 협박하여 가문을 무너뜨리려 장난질을 치는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지요. 판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혈서라 한들 증거가 부족하면 세도가의 권력을 이길 방도가 없었습니다. 김대감 형제는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덕팔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제가 그날 밤 그 댁의 담을 넘으며 자루에 함께 담아온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덕팔의 말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덕팔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작고 낡은 목함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둠 속에서 여인을 자루에 담을 때 머리맡에 놓여 있던 것을 무심결에 챙겨 넣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여인조차 그 긴박한 도주 속에서 덕팔이 그런 것을 챙겼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요. 목함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판서가 타국의 밀사와 내통하며 주고받았던 은밀한 서신들과 가문의 인장이 찍힌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김판서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여인의 방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덕팔이 보쌈을 하던 날 하필 그 방을 죽음의 대기소로 사용하면서 운명처럼 덕팔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 판서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을 넘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판관이 서신을 확인하자마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나라의 군사 기밀을 넘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영모의 수괴들이 연명한 명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김 대감과 김 판서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보쌈이라는 천한 짓을 하려던 덕팔의 무지한 손이 역설적이게도 이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추국장 마당에 깔린 서늘한 기운은 이제 공포가 아닌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덕팔이 꺼내놓은 목함 속의 서신들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김 대감과 김 판서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꺾였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세도가의 위세는 간고서프고 오직 죽음을 앞둔 죄인의 비루한 떨림만이 남았지요. 판관의 서슬퍼런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의금부, 나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의 관복을 벗기고 상투를 틀어쥐었습니다. 한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손길들이 이제는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바닥을 굴렀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문가로 칭송받던 안동 김씨 일가가 사실은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역적의 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께서는 노하셨고 즉각 그 가문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며 연루된 자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김 대감과 김 판서에게는 사약이 내려졌고 그들의 가사는 몰수되어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가문의 치욕을 덮기 위해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잔혹한 음모가 결국 자신들의 가문을 멸문지화로 이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인은 마침내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으로 치부되어 가짜 장례까지 치러졌던 그녀의 이름이 다시금 정쓱 가문의 당당한 며느리로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화려하고도 숨막히는 가문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비단옷과 보석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아비의 위패만을 챙겨 의금부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 채로 서 있는 덕팔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쌈꾼이라 손가락질했으나 여인에게 덕팔은 무너진 하늘을 받쳐준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덕팔 또한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보쌈이라는 죄를 저질렀으나 결과적으로 역모를 막고 귀한 목숨을 구한 공이 인정되어 관가로부터 면죄부와 함께 평생 먹고 살 만한 논밭을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덕팔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시작한 보쌈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목도한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의 추악함에 큰 환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추국장을 나서는 두 사람 위로 맑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가을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습니다. 여인은 덕팔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한 조선 땅에서 사대부의 여인이 천한 나무꾼에게 올리는 절은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었으나 그 누구도 그들을 비웃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켜낸 승리자로서,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인연으로서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도성에 휘몰아치던 광풍이 잦아들고 나니 어느덧 산천은 오색 단풍으로 물든 만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추국이 마무리되고 역적들의 처결이 끝난 뒤 덕팔과 여인은 한양도성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정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은 이제 하얀 소복을 벗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흙 속에 묻혔던 진주가 씻겨 나와 제 빛을 발하는 듯 고왔으며 덕팔은 그런 그녀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애꿎은 집신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여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덕팔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당신이 담을 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보쌈이라는 무모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쌈은 분명 법도를 어긴 일이었으나 그 인연의 실타래가 꼬이고 엉켜 결국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는 기적을 낳은 셈입니다. 여인은 덕팔에게 관가에서 내린 논밭을 잘 일구어 이제는 나무꾼이 아닌 당당한 양민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덕팔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짐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죽음을 함께 넘나들며 쌓인 정은 신분이라는 높은 벽보다도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팔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여인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접은 비단 손수건 하나를 꺼내 덕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도주 중에 찢어진 옷자락 대신 직접 술을 놓아 만든 것으로 평생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에게 주는 징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인은 지아비의 위패를 모시고 공기 맑은 산사로 들어가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고, 덕팔은 고향 마을로 돌아가 자신에게 하사된 땅을 일구기로 했습니다. 비록 함께 길을 갈 수는 없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가 나누었던 그 뜨거운 용기와 진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덕팔은 멀어져 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덕팔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겁던 삼배 자루 대신 가벼운 희망이 어깨에 얹혀 있었고, 불안하던 심장 소리는 이제 규칙적이고 힘찬 발걸음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덕팔을 환대했습니다. 보쌈꾼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간대없고 나라를 구한 의인이라며 칭송하는 목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덕팔은 그 모든 명예보다도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된 옥색 치마저고리의 잔상과 은은한 난초 향기를 더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여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만남이 가장 밝은 빛으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세월은 쉼 없이 흘러 덕팔에 투박했던 손마디에도 굵은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머리칼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예전처럼 험한 산길을 단숨에 내달리던 기력은 줄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노년의 지혜와 평온함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덕팔은 나라에서 하사받은 논밭을 일구며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가리켜 더 이상 보쌈꾼이라 부르지 않았고 산골의 의인이자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하며 모셨습니다. 덕팔이 노년에 이르러 가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들려주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 한 어수룩한 사내가 저질렀던 기막힌 실수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아이들은 덕팔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보쌈, 자루 속에 담겼던 고귀한 여인과 섰을, 퍼런 살수들의 칼날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덕팔은 이야기를 마칠 때면 항상 품속에서 낡은 비단 손수건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때가 묻어색은 바랬으나 그 위에 새겨진 난초 자수만큼은 여전히 은은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소식 또한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산사 근처에 작은 초막을 짓고 평생을 청빈하게 지내며 가문의 재산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덕팔과 여인은 그날의 이별 이후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았으나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덕팔은 산사 쪽 하늘을 바라보았고 여인 또한 산골 마을 쪽으로 긴 묵념을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지켜낸 그 고결한 진실과 목숨의 가치가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비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보쌈이라는 잘못된 시작이었으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을 구하고자 했던 진심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권세가들이 진실을 덮으려 해도 결국 정의는 살아남아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끝은 반드시 있고 악한 끝은 없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말씀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던 셈이지요. 어르신들, 오늘 제가 준비한 보쌈을 잘못한 그날 밤의 진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덕팔의 투박한 손이 한 여인의 명예를 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던 것처럼 우리네 삶에서도 작은 용기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을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되새겨 보시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실 것입니다. 긴 시간 정성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조선의 비화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스한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와 구독은 저와 같은 이야기꾼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기묘하고 감동적인 그러면서도 품격 있는 조선의 비화를 엄선하여 정중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령하시고 복된 날들만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